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사람 분들하고 그때는 아마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업 노동 변화라 이번에 새롭게 저도 공부한 분야가 많아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삶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죠? 네. 백신 지금 뭐 벌써 한국에서도 뭐 천 몇백만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백신 접종이 쭉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잘 안 잡히네요. 그죠? 네. 요즘 뭐 저런 사이트들 굉장히 많죠. 코로나19 각 나라별 혹은 글로벌 전체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가는지 그리고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즉 뭐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다가 그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 그리고 조금 지금 그 백신 효과 때문에 좀 잦아들고 있긴 한데 문제는 잡힐 듯 되게 잘 안 잡히네요. 그죠? 나라별로 보면 뭐 단연 지금 현재 확진자 규모로 보면 미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인데 근데 그 뒤에 인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도는 지금 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뭐 표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확진자 숫자는 막 한 230만, 40만 정도인데 사망자가 거의 10%에 달하는 나라가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규모의 이 지금 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 같은 데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죠? 델타 변이인가요? 예. 이걸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다시 찍어버린 상황이고 다만 이제 그 백신 효과가 있다면 사망자 수가 지금 영국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나온 게 6월 17일 날 그러니까 이게 6월 17일 현재 데이터인데요. 빨간 숫자는 뭐냐면 6월 17일 하루 데이터고 나머지는 다 누적 데이터입니다. 하루에 8,800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영국 최대치를 갱신했는데 사망자가 이제 9명 그래서 백신 효과는 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사망자 내지 그 중환자 숫자를 좀 줄이는 이런 정도인 것 같고 확진자 수 줄어드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위에 두 사진은 인도입니다. 작년에 대략 한 5월 내지 6월쯤에 제가 저 사진을 캡처한 것 같은데요. 인도 한때 그 6월 초, 5월 말에 하루 확진자 수가 몇 명까지 나왔냐면 30만에서 40만 명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하루에 코로나19로 돌아가시는 사망자 숫자가 3,000명이 넘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리에 시신 안치소를 찾지 못해서 거리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이런 상황. 좀 이따가 자동차 말씀드리겠지만 인도에 한동안 자동차 생산이 멈췄는데요. 요즘 뭐 자동차 생산 멈추는 주요한 이유는 반도체죠. 근데 인도에서 멈춘 이유는 반도체가 아니고 산소 때문입니다. 산소. 너무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내지 중환자가 나타나고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대줘야 되는데 자동차 공장에서도 산소를 좀 사용합니다. 그죠? 예. 그 뭐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꽤 사용하는 편인데 그 산소를 병원에 대줘야만 하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병원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자동차 공장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왼쪽에 저 시위를 하는 장면 저게 뭐냐면 어쨌건 뭐 먹고 살려면 사고 한 쪽이라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일체의 경제 활동을 중단시킨 거죠. 한국만 저걸 안 했는데 록아웃이라고 하는 봉쇄. 예. 한국은 뭐 기껏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였죠. 예. 근데 봉쇄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 활동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는 다 중단시키는 건데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업무가 뭐냐? 물, 가스, 전기, 철도, 병원 이런 업무들이죠. 이런 업무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생산 공장만이 아니라 판매 딜러점도 다 문을 닫게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빈민들이 이제 시위를 해요. 왜 시위를 하느냐? 굶어 죽느니 차라리 코로나19 걸려서 죽겠다. 봉쇄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오른쪽은 봉쇄 지침을 어기고 길거리에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경찰들이 잡아가지고 쪼그려뜨기를 시키죠. 예, 1960년대, 70년대 무단횡단을 하거나 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한국에서 저런 일이 가끔 있긴 했는데 그 시절 얘기가 아니고 2020년 5월, 6월 어디쯤 인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스크를 썼죠? 마스크 뭐 닮았죠? 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닮았습니다. 예, 다시는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요 밑에는 타이슨 이라고 하는 공장인데 육류 가공 공장입니다. 미국 사람들 햄버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햄버거 안에 뭐가 들어가죠? 소고기 파우치가 들어가죠. 요거를 가공해서 내놓는 공장이 저런 곳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저 공장 현실을 잘 모르는데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거리두기 작업이 안 되나 봐요. 저기서 일을 하다가 공장 노동자가 한 1000명이면 한 500명이 확진자가 나옵니다. 예. 육류 가공 공장이 전체가 다 그래요. 예. 그리고 매일매일 죽어나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4월에 문을 닫았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반대로 생각한 사람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작년 4월이면 대선을 앞둔 시기고, 이 햄버거 공급이 안 되면 대선에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래서 강제로 공장을 돌립니다. 무슨 법령을 동원해서 돌렸느냐? 전시동원 명령이에요. 예.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한 번도 발동해 본 적이 없는 법령입니다. 70년 만에 전시동원 명령이죠. 세계는 바야흐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3차 냉전을 거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제4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오면 충격 때문에 확 경제가 꺾이긴 하겠지만 곧바로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V자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 아니다. 코로나 온 이상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결국 한번 꺾이면 다시는 올라오지 않고 L자로 쭉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근데 너무 단순한 예측이었죠. 실제 경제 자체는 V자로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자체는. 근데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V자와 L자가. 위에 보시면 선진국들은 V자로 다시 꺾이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L자로 떨어집니다. 대기업은 V자로 반등하는 반면 중견, 중소기업들은 L자로 꺾이고요. 고소득, 고학력 남성들은 V자로 올라가는 반면 저소득, 저학력 여성들은 L자로 꺾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 K자가 되는 V자와 L자가 겹쳐서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경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양상에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중국 지리자동차인데요. 지리자동차 홈페이지 가면 중국말로 돼 있어서 사실은 뭐 아무것도 못 알아먹겠어요. 제 중국말 못 하거든요. 한자도 우리가 배운 한자가 아니라서 간체를 쓰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동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동영상은 어쨌든 만국 공통어니까 그거 동영상을 스틸컷을 제가 찍어가지고 재구성을 한 건데 자동차 판매 딜러점까지 다 문을 닫았어요.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럼 어떻게 사느냐? 스마트폰을 엽니다. 스마트폰을 열어서 차를 검색해요. 근데 요즘은 무슨 서비스가 있죠? AR 서비스, VR 서비스, 가상현실 내지 증강현실. 자동차를 360도 각도에서 다 보여줍니다. 천장 위에서 밑에까지.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차를 고르면 금융결제, 전자결제, 핀테크로 결제를 하죠. 결제를 하면 차가 저렇게 트레일러에 실려서 와요. 마지막 관문입니다. 차 키를 받아야 되는데 차 키는 드론으로 받습니다. 드론으로. 예. 저게 이제 동영상으로 떠 있더라고요. 예. 차를 고르고 사고 받기까지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른바 이제 비대면 서비스인데, 근데 이제 솔직히 저희 세대만 해도 차는 만져보고 타보고 이래야 골라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익숙한 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을 입학해서 운전면허를 딴 세대만 해도 이런 서비스에 꽤 익숙해요. 가장 뭐 중요한 건 돈이겠죠. 현금이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쓰고 싶어 하는, 그리고 점점 그런 세대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뭐 당장 게임 체인저처럼 뭐 판매 현실을 완전히 확 뒤바꾸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꽤 끼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재택 뭐 이제 집에서 하는 것들이 뭐 효과가 떨어지니 뭐 얼마나 효과가 있니 뭐 이런 그 다양한 논점들이 있는데, 문제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용자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죠. 사무직들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를 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 그 대규모 사업주들은 들어보면 지금 재택근무를 통해서 뭘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느냐, 필수 업무와 비필수 업무를 구분하고 있고, 두 번째로 대체 가능한 업무냐 대체 가능하지 않은 업무냐라는 걸 구분하고 있고, 세 번째로 외주를 줘도 되는 업무인지 주면 안 되는 업무인지를 구분하고 있죠. 지금 마지막 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 감시가 안 됩니다. 사용자가 도대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는지, 이 부분만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면 아마 재택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세울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1년 내지 1년 6개월 안에 이런 얘기들이 시뮬레이션이 완료가 되면 뭔가 그 계획표들을 들고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죠? 이제는 그린 뉴딜 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문제는 단어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아요. 4차 산업혁명 때 나왔던 얘기. 자, 이게 이제 그 2019년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 4차 산업혁명으로 갈 때,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 산업은 패스트 팔로워, 누가 먼저 개척해 놓으면 그 길을 굉장히 빠르게 베껴서 쫓아가는 건 강했는데, 근데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개척하는 데는 좀 둔해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향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논리인데, 이게 사실은 박근혜 때 창조경제 모토 얘기하고 사실은 완전히 일치합니다. 일치한 얘기고, 이름이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4차 산업혁명이란 말로.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게 이 8가지 선도 사업이에요. 핀테크, 초연결지능화, 드론,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에너지 신산업 등 저걸 키우겠다. 그리고 이제 3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1번 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2번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3번 수소경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했었는데, 근데 요즘 그린 뉴딜이 와도 똑같아요. 이게 거의 그래서 요거를 그린 뉴딜이든 뭐 4차 산업혁명이든 그게 똑같다 다르다 뭐 이걸 떠나가지고 요걸 크게 제가 3가지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중심에 두고 지금 산업 관련해서 고민들을 하는지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권력자들이. 이제 제가 나눈 게 3가지, 플랫폼하고 인공지능하고 에너지인데요. 아마 대부분 앞으로 듣게 될 얘기도 다 저 3가지 안에 다 들어올 겁니다. 새로운 산업이 뭐 바이오, 뭐 원격 진료 이런 게 나오면 인공지능 그리고 플랫폼, 뭐 2군데 어딘가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플랫폼을 얘기하자면 업무를 과거에 이제 사람 직접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디지털로 매개된, 그러니까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도 디지털로 하고 일이 진행되는 것도 디지털로 하고 거래도 디지털로 하게 되는, 요걸 이제 플랫폼이라고 통칭할 수 있죠.
당연히 비대면 사업이 이제 주가 되다 보니까 이 산업이 무지막지하게 성장합니다. 일단 나중에 뭐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지는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각광받는 게 인공지능이죠. 예. 요즘 뭐 어딜 가나 AI 얘기합니다. 그죠? 예. 로봇으로 그 자동차를 조립하는 시대가 왔다 뭐 등등. 근데 저건 약간 좀 과장되어 있긴 한데, 예. 알파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각광받기 시작했지만 과연 사람의 두뇌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갈지. 근데 저거는 자본 측에서는 무지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줄이는 걸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기술이거든요. AI 자체가. 예.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면 그와 관련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이면 이윤이 남게 되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따가 자율주행차나 이런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만만한 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 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자, 뭐 기후위기다 이런 얘기가 그전부터 있긴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훨씬 확산되고 있죠. 예.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기후위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들,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오면서 그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면서 그 수소경제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 에너지 산업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플랫폼하고 인공지능하고 에너지가 세 개가 딱 결합된 게 상용화된 영역에서는 자동차가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미래자동차에는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카쉐어링, 차량 구독, 배달, 배송. 이거 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부분에는 AI가 들어오게 되고요. 뭐 전기차, 수소차, 요즘 각광받고 있는 차니까 저기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하는 분야. 그래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노동 산업 변화의 양상이 보이겠지만 그 중에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영역이 이 두 영역입니다. 미래자동차 부문하고 플랫폼. 그래서 하나는 제조업, 하나는 서비스업. 근데 물론 요즘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제조업만인가? 저 카쉐어링, 차량 구독, 배달 배송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서비스업이 융합돼 있죠. 그래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제조업만으로 있던 것이 제조업 플러스 서비스업의 융합 산업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양상이긴 한데, 여하튼 제조업 중심의 미래차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의 플랫폼, 이 두 가지가 주요하게 산업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지나면, 얼마 안 지나서 세 번째로 뭐가 올라올 가능성이 크냐면 보건의료 쪽이 올라올 가능성이 큽니다. 원격 진료, 원격 의료 문제 때문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원격 의료 이런 얘기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의 눈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건의료 인력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예. 그래서 저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에 해를 끼칠 만한 변화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거의 대다수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들어오면 이제 많은 인력들이 변화가 될 테니까. 근데 진짜 아이러니컬하게도 코로나19가 잦아들게 되면 이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해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코로나19와 유사한 질병이 또 언제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보건의료 파트의 이제 산업 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하여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미래차와 플랫폼 영역인데요.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에 자동차를 판매한 각 나라별 시장에서 2019년 대비 얼마나 늘고 줄었는지 이걸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서유럽은 이제 한 18개 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죠. 그걸 다 합한 건데요. 2019년 대비 2020년에 서유럽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24%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2, 4분기가 완전히 날아간 겁니다. 4, 5, 6월이. 예. 거의 봉쇄해가지고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브라질, 인도 다 비슷합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9%인데요. 저 정도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예. 선방한 건데 중국이 마이너스 1.9%. 잘한 거예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근데 옆에 이상한 나라 하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한국이. 2019년 대비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 나라가. 예.
왜 한국만 유일할까요? 예. 한국에서만 단 한 번도 판매가 중단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그럼 다른 나라는 중단돼 본 적이 있나 보죠? 예. 한국만 빼고는 다 중단됐었어요. 예. 봉쇄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아예 판매 딜러 서비스 자체가 중단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뭐 판매가 중단됐다고 해도 차를 꼭 많이 사라는 법은 없죠. 근데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19 오기 전까지만 해도 차값이 비싸지니까 누가 차를 사서 쓰겠냐, 빌려서 쓰지. 카쉐어링 하는 게 훨씬 싸게 친다라고 해서 카쉐어링 각광받을 거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저게 코로나19가 그냥 골로 보내버렸죠. 감염병 공포 때문에 차를 빌려서 쓰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이 뭐냐? 자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과거에 차를 안 사던 사람도 차를 사요. 예. 특히 젊은 층들. 예. 젊은 층들이 차를 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은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는 세대라, 기왕에 비싼 돈 들여서 차를 살 거라면 친환경 차를 사자라고 하면서, 일단 이 한국이 이제 자가용이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내수시장 판매가 올라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예. 이게 이제 위에 게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을 제가 월별로 2019년 1월 대비 2020년 1월에 판매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이제 그래프로 비교를 해본 건데요. 6월까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7월부터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확 치고 올라가죠. 예. 저게 이제 4, 5, 6월이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강했을 때, 그래서 자동차 공장도 서고 판매도 안 되던 시점이고, 7월부터는 다시 공장 가동이 되고 경제 활동이 시작되면서 판매량이 꽤 늘어나는 시기인데, 전기차 판매량이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합니다. 12월이 되면 전년 대비 2배로 이제 올라가고,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그래가지고 전기차 몇 대 팔았냐면 312만 대 팔았거든요. 전 세계 자동차 팔리는 게 한 8천만 대 팔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4% 정도, 예, 뭐 점유율, 에게 뭐 그거밖에 안 되네 뭐라고 말씀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전년 대비 41.4%가 증가한 거라 0.4배 올라간 겁니다. 이게 매년 0.4배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 450만 대, 내년에 600만 대, 그럼 내후년에 1000만 대거든요. 예. 1000만 대만 돼도 점유율이 12%, 13%가 되니까 금방 올라가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제가 놀라는 데는 이 유럽입니다. 유럽은 코로나가 왔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전기차가 많이 팔려요. 예. 저기 이제 승용차 판매가 24%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전기차는 24% 떨어지는 게 아니라 2.4배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올해 1, 2, 3월 데이터를 가져오면 사실 작년 1, 2, 3월에 비해서 2.5배가 늘어나서 오히려 0.4배가 아니라 2.5배로, 그래서 아마 1000만 대 돌파하는 게 내후년이 아니라 내년이 될 것 같아요. 유럽의 경우에는 정확히 2배씩 올라가고 있고, 중국은 3.8배. 그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의외로 전기차 판매량이 적거든요. 예. 트럼프 때 이제 워낙 뭐 파리 기후협약도 안 지키겠다, 전기차 팔아서 뭐하냐, 뭐 이런 분위기여서 판매 증진이 안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달라지고 있죠, 정책 자체가.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날 상황이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내년이면 1000만 대 근접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오기 전에 모든 전문가들이 전기차가 점유율 10%를 찍는 시점은 빨라야 2023년이라고 봤습니다. 코로나가 1년 이상 앞당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자동차 업종에 계신 분들은 미래자동차 그러면 CASE라고 해서 CASE, 저 네 가지가 미래차 핵심이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커넥티드, 자동차하고 뭔가를 연결시키는 기술인데요. 요즘 뭐 자동차하고 휴대폰하고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자동차하고 신호등을 연결시키거나 자동차하고 보행자를 연결시키거나, 궁극의 기술은 이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연결되는데,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신호등도 많이 보시겠지만 제일 많이 보는 차는 앞차죠, 앞차.
앞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연결이 될 수 있다면 AI가 이 차량의 다음 이 행동을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차와 차를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궁극의 기술인데 저 커넥티드 기술과 또 하나는 어토너머스라고 해서 자율주행이죠. 예. 그리고 쉐어링, 카쉐어링 관련한 그리고 마지막 일렉트릭인데요. 그러니까 카쉐어링은 지금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씀드렸고 저게 어느 정도로 타격을 입었는지는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엄청나게 하고 싶어 하는데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현금이 들어가요. 예, 투자하는데.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현금 유동성이 어려워졌죠. 근데 그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진짜 보통 투자액의 10배, 20배에 해당하는. 그래서 조금 늦추자라고 하면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AI가 뭐 일정하게 그러니까 알파고 수준으로 뭐 사람보다 더 잘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최근에 테슬라 또 무슨 저 오토파일럿 상태에서 사망 사고 나고, 예. 법제도가 하나도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특히 보험 관련한 예. 이게 차가 사고가 나면 이제 오랜 동안 경험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 책임을 몇 프로씩 분담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데 자율주행차는 어때요? 이를테면 뭐 테슬라 가끔 이제 그 광고할 때 보면 이런 광고 옛날에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영화만 보고 있어도 된다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테슬라의 거의 모든 사망사고가 다 운전사가 뒷좌석에서 영화 보다가 사고가 나요. 그럼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는 거죠. 책임을. 보통은 운전자가 일부 과실 배분해가지고 몇 프로 책임을 질 텐데 아니 광고 한 대로 운전했는데 내가 무슨 죄냐. 예. 그러니까 제조사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만큼의 책임을 물을지 이게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더라도 이제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늦춰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커넥티드도 이제 자율주행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기술이라서 크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CAS는 이 코로나19 이후에 오히려 감속 분위기인데 마지막 일렉트릭 요건 엄청나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게 저스트 타임, 그러니까 적기 생산 방식 혹은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는 방식인데요. 그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자동차에 2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니까 그 부품을 일정한 창고에 이제 넣어놨다가 그 자동차 생산 속도에 맞춰서 대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 생산되는 그 하루하루의 양, 요거에 정확히 그걸 맞춰가지고 창고에 재놓으면 그러면 창고 비용이나 재고 비용, 물류 비용을 꽤 줄일 수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적기 생산 방식, 토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건데 이게 물을 이 정도 채워놓으면 배가 잘 간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없으면. 큰 사고가 나면 물이 쫙 빠져가지고 배가 가라앉아서 앞으로 못 간다는 거죠. 자동차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큰 사고가 난 거죠, 지금. 예, 코로나19로. 작년 1월에 우한 폐렴이라고 잘못 알려진 바이러스가 우한 지역에 퍼졌을 때 우리 막 뭐 우한 힘내라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한 2주, 3주 뒤에 현대자동차가 서요. 왜 서느냐?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하는 거대한 배선 부품인데요. 예, 부품이 없어서. 왜 안 들어오느냐? 왜 이게 없느냐? 그게 다 우한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오는 제품이었거든요. 이거 외에는 다른 뭐 선택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한 지역이 모든 공장이 서버리니까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전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공장이 서버립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러다가 우리 돈 못 벌겠다 싶어가지고 왼쪽 방식으로 즉 돈이 많이 들더라도 창고 비용, 재고 비용, 물류 비용이 많이 깨지더라도 부품을 엄청 쌓아두자라고 하는 이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생산 방식에도 큰 변화를 준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일본에서 도요타가 그린 그림이에요. 2011년에 10년 전에 일본에선 이미 한번 겪어봤죠. 예, 뭘 겪어봤느냐? 동일본 대지진을 겪어봤습니다. 예, 후쿠시마 사태. 그때 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반도체가 수급이 안 된 겁니다. 일본에서 도대체가 뭐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반도체가 없어서 차가 안 만들어지는. 그래서 도요타는 저 때부터 이 부품사, 특히 반도체와 관련한 부품사로부터 4개월치 재고 물량을 무조건 비축해둬라라고 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뭐 반도체 때문에 난리죠. 예, 차량은. 예. 그래서 의외로 도요타가 지금 저 반도체 수급이 괜찮아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생산 방식도 이제 그에서 큰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이제 한국의 경우에 자동차 회사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제가 이제 뭐 도표로 그려본 건데, 현대기아차하고 외투기 그러니까 르노, GM, 쌍용차 세 개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글로벌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요.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먼저 전기차를 합니다. GM은 미국에서 먼저 하고 르노는 프랑스에서,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한국에서 먼저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외투 3사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안 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자기 나라에서 하려고 그래요. 예. 아니 뭐 초국적 자본이라면서요. 초국적이면 국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무슨 국적이. 예. 국적이 있죠.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망하기 일보 직전이 되면 구제금융을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 한국 정부가 구제금융 해주죠. 미국 정부가 해주지 않죠. 2008년 9년에 GM이 망했을 때 구제금융 한 나라는 미국이에요. 예. 미국 정부가 있죠. 예. 거기가 국적입니다. 예. 그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구제금융 해주는 나라가 누구냐. 예. 그래서 외투 3사의 경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아니라 먹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논란이 되고 있고, 현대기아차는 전기차로 급하게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건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에 이걸 조립하는 부품 수가 꽤 줄어들어요. 예.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이게 그 전기차가 되고 뭐 요즘 테슬라 뭐 같은 거 선전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 전자제품인데 차가. 예. 그러면 부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조립하는 부품 수가 줄어든다. 실제로 그 다 낱개로 분해해 보면 부품 수는 더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 부품을 덩어리째 조립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조립하는 생산 라인에서는 조립하는 부품 수가 줄어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로 이 현대기아차의 경우에 전기차로 전환하면 일자리, 예, 필요 노동력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와 관련한 변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최근에 현대차 1공장에서 그 울산 1공장 아이오닉 5라고 하는 차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그전에는 여기서 코나 전기차하고 내연기관차를 같이 생산했어요. 껍데기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에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차거든요. 근데 일하는 노동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는 엔진도 넣어야 되고, 어디에서는 변속기도 넣어야 되고, 어디는 배터리도 넣고, 어디는 모터 넣고, 오히려 필요한 공정 수가 일자리 수가 더 많아요. 근데 전기차로 가게 되면 엔진과 변속기 등등 이런 내연기관과 관련한 공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공정 수가 줄어들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외주화 내지 자동화라고 하는 수많은 변화들이 벌어지면서, 실제 이제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최종 조립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 배터리나 모터 이런 걸 생산하는 부품사 쪽으로 이 권력이 이동합니다.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져요. 예전에는 그 완성차가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었어요. 특히 엔진이나 변속기는 완성차가 다 직접 개발하고 직접 그 생산을 진두지휘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배터리하고 모터 가진 사람들이 강자가 돼요. 갑을 관계도 애매해집니다. 이제 기존에는 배터리 모터가 중요한 부품이 아니니까 배터리 모터 들고 와 이러는데, 반대로 이제는 배터리 모터를 가진 업체가 내가 배터리 모터 대줄 테니까 네가 껍데기 조립해 와. 요 관계로 이제 바꿔지는. 최근에 코나 전기차 그 화재
사건 관련해 가지고 LG화학하고 현대기아차하고 한번 팍 붙었죠. 예, 붙었는데 이 과거에 볼 수 없는 장면이거든요. 어디 감히 납품사가 완성차한테 개기냐 뭐 이런. 근데 지금 이건 뭐 개긴다는 거죠. 예. 내가 핵심 부품을 만드는데 완성차 너희들은 껍데기만 만들고 있으면서라고 하는. 그리고 부품사들도 한국에 내연기관 하는 부품사들이 상당히 많죠. 예, 많은데 그래서 위기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부품사들이 그냥 앉아서 죽는 날만 기다리진 않습니다. 전부 다 뭔가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한국의 1차 하청업체가 한 800여 개 되는데요. 800여 개 다 연구소가 하나씩 있거든요. 연구소에서 미래차 그 부품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부품을 할 때 그게 돈이 되는 그리고 사업성이 그 확인되는 부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다 바깥으로 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나 외주 위탁하는 방식으로요. 예. 여기 이제 어떻게 뭐 바꿔지는지는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가장 유명한 전기차 업체가 이제 여기 테슬라인데 제가 테스형이라는 드립을 여기서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만 저한테 형은 아닙니다. 저하고 동갑이던데 세계 최고 부자래요. 예, 배는 좀 아픕니다. 근데 굉장히 노조 혐오주의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공장이 있는데 저기에 전미자동차 노조가 조직활동가를 보내서 저기 노조를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비난하는 트위터를 쓰더라고요. 쟤는 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어쩌고 그리고 전미자동차 노조는 대기업만 좋아하는 노조고 결정적으로 맨 밑에 여기 이게 트위터가 아직 살아있는데 나 같으면 노조 만드느니 스톡옵션 받겠다. 저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노조 만들면 성과급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전미자동차 노조가 저걸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했고 올해 4월인가요? 그 한국의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그 노사관계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해고된 노동자들도 다 복직시켜라. 근데 뭐 또 김앤장 같은 데 시켜가지고 또 불복하고 항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린이라고 하는 친환경차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그 그린에 무슨 의미를 담느냐. 노조를 없는 청정한 무노조 지대가 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인 하여튼 전기차를 만드는 사용자들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독일에다가 기가 팩토리를 짓고 있는데요. 그 테슬라가 거기다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독일의 금속 사용자 협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금속노조하고 산별 협약을 체결하는 그 사용자 협회가 있는데 여기 가입을 거부했어요, 테슬라가. 그 얘기는 뭐냐? 테슬라는 독일 금속노조와 산별 협약을 체결하지 않겠다, 교섭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독일 금속노조 입장에서는 아니 어떤 사용자도 이걸 거부해 본 적이 없는데, 즉 노동조합과의 그 노동조합 이런 걸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로 남아 있고요. 어젠가 그젠가 이준석 대표가 여기 갔어요. 명신이라고 하는 군산에 그 GM 군산 공장을 2018년에 폐쇄했죠. 그 폐쇄한 공장을 명신이라고 하는 데가 샀어요. 거기서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뭐 얼마나 뭘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잘 모르겠던데 하여튼 어젠가 그젠가 이준석 대표가 저기 방문해가지고 전기차 생산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봤다 해서 언론에 나던데요. 그 명신그룹의 제가 투자 설명서예요. 이건 저기 공시된 자료니까 뭐 다 일반인이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굉장히 독특한 자료를 봤습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벤더 관리 정책상. 저희 명신그룹이 납품하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는 테슬라 딱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테슬라 얘기예요. 테슬라의 벤더 관리, 벤더는 이제 부품 하청업체,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부품업체라는 얘기거든요. 부품업체의 관리 정책상 노조가 있는 당사와 거래가 불가. 저 얘기가 뭐냐면 테슬라는 노조 있는 사업장에서 부품 안 받습니다. 놀랍죠. 그냥 자기 회사의 노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수준이 아니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부품을 아예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명신그룹 그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부품사 조직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린 건데 요즘 부품사들이 이 재벌그룹 아니에요. 재벌그룹 뺨칠 정도로 이렇게 복잡해요. 그 저 심원이라고 하는 지주회사가 있고 지주회사 밑에 1차 하청으로 MS오토텍, 명신산업 양쪽 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자, 요 MS오토텍에서 밑으로 내려서 명신, 그 밑에 MBR, 여기가 이제 군산공장에서 전기차 만드는데 배터리를 대주는 회사인데 심원을 중심으로 보면 MS오토텍이 자회사, 명신이 손자회사, MBR이 증손회사예요. 증손자회사. 뭐 재벌그룹 뺨칠 정도로 무너버립니다. 예. 자, 테슬라로 납품하는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심원이 발주해서 명신산업에 철판 주고 명신산업이 심원테크로 주면 여기서 차체 부품을 깎아요. 깎은 다음에 심원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서 테슬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느냐. 여기는 노조가 있고 여기는 노조가 없어요. 노조가 없는 데서 최종 납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물론 이제 뭐 그 천편일률적이지도 않고 뭐 수만 개의 부품사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이를테면 한국의 한원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도 테슬라 납품하는데 한원 시스템에 노조는 있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인 원리 원칙으로 저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요 그림에서 보면 완성차에서도 핵심 부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기존 부품사에서도 자꾸 자회사나 외주위탁사를 만들면서 이쪽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 여기를 다 무노조로 유지하려고 하는 저게 사실 한국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노조 저감, 탄소 저감이 아니라 노조 저감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앞으로 뭐 등장하게 될 텐데요. 하여튼 일단 여기서 이렇게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산업과 노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이게 GM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사업 보고서예요. 매년 사업 보고서에서 인력, 특히 제가 미국 관련 인력을 가져왔는데요. 1000명 단위입니다. 미국에서 사무직, 생산직 합해서 2008년 현재 92,000명을 고용하고 있었어요. 2020년에 합해서 94,000명. 뭐 큰 변화 없죠. 예, 변화는 없는데 구조가 바뀝니다. 2008년에 사무직이 3만 명, 생산직이 62,000명, 그래서 생산직이 2배 이상 높았어요. 근데 2020년은 뒤집어지죠. 사무직 숫자가 더 많아집니다. 예. 이게 GM만의 현상이 아니고 한국도 마찬가지. 모든 자동차 그룹이 다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밀레니엄 G세대 노조라고 뭐 현대차 그룹 인재 존중 사무직 연대 이 노조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 노조가 떴잖아요. 거기 이제 위원장님이 29세의 현대 캐피코 소속이신데 현대 캐피코 가보면 사무연구직이 생산직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예. 현대자동차도 지금 이제 숨어있는 사무직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생산직 부서 안에 사무직이 같이 편제돼 있어서 생산직이 많아 보이지 이걸 엄밀하게 사무직을 개선을 딱 구분해버리면 약 3만 명 대 2만 명, 생산직이 3만 명, 사무직이 2만 명. 이게 지금 생산직의 경우에 정년퇴직이 되면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무직은 남양연구소나 이런 데 연구직을 계속 뽑아요. 아마 2년, 3년 내에 2만 5천 대 2만 5천. 그래서 현대차도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면 사무연구직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노동조합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 밀레니엄 G세대 이런 노조들이 쭉 올라오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공유보다 배송. 요게 지금 어디 재무제표냐면 우버예요, 우버. 전 세계 카쉐어링 하면 뭐 1등 기업 아니에요, 우버가? 예. 우버인데 우버는 뭐 매출 그 자료보다 이 그로스 부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고객이 내는 요금 전체 총액이 얼마냐 요거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2019년 대비 2020년 위에 라이드, 이츠죠. 라이드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사 택시 서비스, 라이드 쉐어링, 카 쉐어링입니다. 그게 이제 2019년 대비 2020년에 절반 반동강이 나요. 예, 감염병 공포 때문에 카쉐어링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이츠가 뭐냐? 우버 이츠입니다. 한국에도 잠깐 들어왔다가 뭐 나갔는데 쿠팡 이츠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이츠가 우버 이츠 서비스 모델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예요. 예. 근데 그 매출이 2020년에 2019년 대비 배가 늘어나서 총액 보세요. 놀랍죠? 우버 이츠 매출이 더 높습니다. 우버는 미국에서 이제 카쉐어링 회사 아니에요. 음식 배달 회사예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예. 그리고 이 위에는 뭐냐? 저 전동 파레트인데요. 파레트 하면 이제 뭐 밑에 깔아가지고 움직이는 이건데 이제 전동 파레트니까 전기로 구동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이 저게 내가 걸어나가는 거의 속도에 맞춰서 쭉 같이 옵니다. 무거운 무게를 옮길 때 유용하겠죠. 옆에 화물차죠. 택배 차량인데 저 차량에도 저게 실려요. 저기 물류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 앞까지 무거운 물체를 들고 갈 때 전동 팔레트를 사용하는데요. 저거 어디서 만드느냐? 제네럴 모터스가 만들어요. GM이. 놀랍죠?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왜 저런 걸 예. 요즘 다 카쉐어링 맛이 가니까 다 너도 나도 배달해야 된다, 배송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배달의 민족하고 뭐 MOU 체결해가지고 무인 배송 서비스 그 솔루션 만들겠다고. GM이 이제 저걸 만들 뿐만 아니라 배달 배송 회사에다가 저 그 프로그램을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 회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브라이트랍이라고 하는. 그래서 자동차 산업도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융합하는 이제 과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율주행차인데요. 이것도 GM이 만드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건데 앞이 어딜까요? 앞뒤가 똑같아요. 네, 저기 왼쪽에 보시면 두 사람 앉아있죠? 이쪽에는 마주보고 앉아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가운데 텅 비었어요. 가만히 있어. 운전석은 없습니다.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고 운전석이 없어요. 예, 좀 겁나죠. 예, 만약에 AI가 맛이 가면 그러면 내가 브레이크 잡고 핸들 잡아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예 그게 이제 뭐 그 원천 봉쇄되어 있는데 한 1000명 직원 이제 저 자회사 1000명 직원들이 이제 저걸 집에서 회사까지 왔다 갔다 타고 다니면서 이제 데이터를 그 수집하고 있는데 아까 돈이 많이 깨진다고 그랬죠. 이게 라이다라고 하는 자율주행차의 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를 쏴가지고 360도를 스캔해 줍니다. 저게 돈이 무지막지하게 깨져요. 한때는 한 대당 8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동차가 더 비싼. 올해 1월 달에 이제 보니까 뭐 100만 원짜리 뭐 또 개발됐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여하튼 그래도 뭐 무지하게 이제 비싼 상황. 그래서 현금이 많이 깨지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문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부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산업 전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정부가 산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10월 28일인가 2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 현대차 공장을 방문한 날 산업부가 발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부품사들 특히 뭐 현대차야 뭐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 손 치더라도 부품사들의 경우에는 이제 열악한 부품사들이 꽤 있고 대부분이 내연기관 부품사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살아남냐. 그래서 정책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2030년까지 1000개 부품 기업을 미래차 분야로 전환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래차 부품 분야로 전환을 할 때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건데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환할 때 이게 전환한다고 그 살 길이 무조건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뭘 도와주느냐? 잘 선정해가지고 연구개발 그 인건비를 좀 대주고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일부를 보전해줘요. 그러니까 필요한 지원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뭐 2030년까지 1000개고 2022년 문재인 정부 임기 때까지는 100개를 발굴한다는 건데요. 100개 중에 60개를
완성차사가 발굴하게 돼 있어요. 저기 있는 완성차사는 현대기아차입니다. 왜냐? 아까 외투3사는 한국에서 전기차 할 생각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품사를 발굴할 이유도 없어요. 예. 현대기아차만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얘기입니다. 100개 중에 60개를 현대기아차가 찍는데요. 예. 그럼 당연히 노조 없는 쪽을 찍겠죠. 예. 그래서 부품사들 중에 살생부를 현대기아차가 작성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준다는 건데, 그 사실상 그 전략 자체를 현대차 재벌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성장실, 거기에 시스템 정책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입니다. 국 밑에 여러 과가 있어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 자동차 항공과도 있고, 뭐 조선해양플랜트과도 있고, 전자전기과. 한국의 이제 주요 산업들이 특히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저 국 안에 몰려 있는데, 올해 초에 미래자동차 산업과라는 걸 신설했어요. 미래차로 가야 되니까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저기 초대 과장을 공무원 중에 뽑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민간 부문에서 선임해 오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왔느냐? 어제까지 양재동 현대차에서 부장하시던 분이 오셨어요. 서기론 씨라고. 예, 그 자율주차 설계팀 주차개발 파트장님이 오셨어요. 예, 그냥 아예 현대차 출신으로. 예.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나면 일정한 레벨 4, 레벨 5급의 자율주행차에서는 제조사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사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건지에 대한 규제를 각국별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라고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저기 초대 단장으로 누가 오셨냐? 현대차 전무님이 오셨어요. 예. 이건 노골적이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인데, 제조사 책임을 묻는 규제를 만들어야 될 부서 책임자에다가 제조사 출신을 앉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지점들이 매우 걱정스러운 그 산업 전환에 있어서, 그 미래자동차로 전환에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구성원 전체 이해관계에 입각하고 이 구성원 중에 누구도 탈락되지 않고 그리고 큰 조건의 변동 없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되는데, 과연 정의로운 전환의 길을 걷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의문부호가 생기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자, 미래자동차로 전환하면서 일자리만 보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창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미래자동차로 전환하면서 일자리 총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엔진 변속, 전기차로 가는 건 대세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엔진 변속기 만드는 그 부서나 회사는 어려워지겠죠. 일자리 줄어듭니다. 근데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배터리, 모터, 그리고 전기차 전용 부품들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제조를 위한 각종 생산 기계 제작업체나 반도체 이런 쪽도 굉장히 일자리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업이 새로 생긴단 말이죠. 자동차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전체를 합하면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제 언어로는 노조하기 나름이다. 노조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자, 직관적으로 보면 예전에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계시는 이호승 씨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들었던 데가 톨게이트 도둑이잖아요. 예. 자, 그렇죠. 직관적으로 보면 하이패스가 늘어나니까 톨게이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하이패스를 만드는 생산기계 제작업체 일자리 수, 그리고 이 무지하게 고장 잘 나거든요. 고장 잘 나면 매일매일 AS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일자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전체 일자리를 어떻게 그러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새로 창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믹스를 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즉 탈락되지 않고, 자칫하면 여기는 그냥
뭐 구조조정돼 가지고 다 밀려나고, 여기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데 무노조 그리고 최저임금 혹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플랫폼 노동 중심으로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전혀 정의롭지 못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대로 두면 탄소 저감이 아니라 노조 저감, 고용 저감 그 전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 문제에서 이제 좀 돌려 세울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폭스바겐인데요. 이게 지금 폭스바겐 쯔비카우 공장이라고 하는 데인데 저기는 한 8,000명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아니 그럼 공정이 줄어들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8,000명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술을 부린 거냐? 노동조합 보도자료가 아니라 회사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예. 쯔비카우 공장 노동자들은 2020년 말까지 대략 25,500일가량의 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기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될 것이다. 설마 뭐 한 명당 25,500일 교육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 8,000명, 한 2.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나라는 하루 7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입니다. 주 35시간 노동제의 나라인데 7시간 중에 이를테면 5시간은 일을 하고 2시간은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7시간 전체를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 즉 노동시간과 직무교육 훈련 시간을 연계한다는 건데요. 직무교육이 필요해요. 껍데기는 내연기관차랑 똑같이 생겼는데 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작업도 달라져요. 특히 배터리 불타는 일 많잖아요. 운전하면서만 불타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도 불 많이 나요. 예. 그래서 그 전기차 구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자칫 잘못하면 어디서 위험한 요소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차량 그 품질도 나오고 그래야만 노동자들 작업 안전도 보장이 돼요. 즉 이렇게 직무교육 훈련을 하는 게 윈윈이라는 거죠. 노조도 이기지만, 노조도 윈이지만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 플러스 독일 금속노조가 올해 3월부터 한 2달 가까이 파업을 했는데 뉴스에서 접해 보신 적은 없을 겁니다. 아마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하면 수억 명이 보는데 독일 금속노조가 파업을 하면 보도하는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어서 파업의 주요 요구가 뭐냐면 주 4일제, 주 28시간 노동이죠. 네. 총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늘려서 가겠다. 꿈과 같은 일이라고요? 이런 데가 다 합의했어요. 다임러, ZF, 보쉬. 예. 폭스바겐이 끝까지 개겨가지고 네. 금속노조가 그걸 넘어서지 못했던데 대신 돈으로 일시금, 성과금을 많이 주는 걸로 합의를 봤는데 하여튼 최근에 5월 달에 타결을 짓긴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독일에 공장 짓고 있는데 독일 금속노조하고 협상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파업하는 날 독일 금속노조 위원장이 일성을 질러요. 테슬라 독일에 투자해줘서 땡큐. 근데 너 전문 인력 고용하고 싶으면 우리랑 단체 협약 체결해야 될걸? 무슨 자신감일까요? 지금 저 공장장을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 다임러 엔진 공장장으로 일했던 레네 라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쓰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날 독일 금속노조가 배신자라고 찍었어요. 뭐 금속노조가 배신자라고 찍었다고 선임을 못해? 저 나라는 금속노조 조합 200만 명이고 독일 노총 위원장 위취임식은 텔레비로 생중계를 해주는 나라입니다. 모든 금속 산업에 있는 사용자들은 금속 사용자 협회에 가입해서 독일 금속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리고 공동 결정 제도라고 하는, 이를테면 그 기업체 이사회 절반은 노조가 추천한 인물 중에 정하게 돼 있고, 노조 위원장은 감사직을 겸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그 회사 감사예요.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합니다. 노조와. 이걸 100년 가까이 해왔는데 이 100년 가까운 역사를 깨려고 들어오는 이놈 앞잡이가 되겠다고 라고 찍은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공장 짓는데 무지막지한 성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와 연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그럼 지금 5월 말에 다 지었어야 됐는데 아직도 못 짓고 있는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끝내 단체 협약을 거부한다면 테슬라 공장을 돌릴 때 저기에 납품하는 부품사 중에 독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있다면 거기를
세우겠다. 그러면 그 테슬라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통해서 공동결정 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노조 저감, 일자리 저감 이런 방식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멈춰 세울 만한 동력이 있다면 현재 이런 동력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예. 점점 이제 뭐 요즘 주식하는 분들까지 다 저 배터리 해가지고 요즘 이제 그 웬만한 그 자동차 회사 사업 계획 나올 때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이거 폭스바겐이 그 일반인 대상으로 한 프리젠테이션이에요. 배터리가 말이지 뭐 어떻게 해가면서 양극재가 어떻고 음극재가 어떻고 분리막이 어떻고 전해액이 어떻고, 크게 이제 4가지 분야인데 사실 앞으로 산업 자체가 이제 이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엔진도 자동차 그 현대기아차가 직접 모든 걸 다 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실린더나 뭐 피스톤 이런 것들은 다 각각 부품사에서 받거든요. 예, 이걸 총 설계를 이제 하고 그리고 진두지휘를 하는 거죠. 그 부품사에게 어떤 걸 맡기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터리도 아마 그렇게 변해갈 텐데요. 지금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그 내연기관차로 따지면 연료 탱크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저게 1회 충전, 한 번 충전으로 몇 킬로를 달리느냐, 그리고 안전성이 어떻게 되느냐, 내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부품이라서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완성차가, 그러니까 지금은 배터리 회사가 다 있죠. LG화학, 뭐 그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중국으로 가면 CATL. 근데 배터리사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자칫하면 갑을 관계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성차가 직접 다들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폭스바겐이 벌써 선언했고 테슬라, GM 그리고 아마 현대차도 배터리를 직접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한국의 구미공단 같은데 이런 데가 배터리 양극재 중심 공단 뭐 이런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이 부문들입니다. 이게 없던 일자리들이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 한국으로 보면 현대기아차 중심으로 보자면 이쪽 영남권의 배터리, 모터, 그러니까 전기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생태계가 딱 영남권에 다 만들어지거든요. 마찬가지 중부권, 아산, 천안권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가 쭉 그 형성이 되고, 호남권 마찬가지 저기도 배터리, 모터, 감속기, 인버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다 하나씩 들어옵니다. 서산 서해안 벨트죠. 화성, 서산 이쪽 벨트로 한국에 총 4개의 전기차 관련 생태계가 만들어지는데, 저 생태계에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장들 그리고 일자리들, 거기에 이제 민주노조를 만약에 조직해낼 수 있다면 사실은 아까 산업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교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 변화, 노동 조건 변화, 이와 관련해서 무노조 정책 내지 노조 저감 정책을 쓰려고 하는, 여기에 제동을 걸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저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직해 들어갈 것인지,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일자리와 노동 조건을 제대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낼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점이 이제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